and I took a break and I saw that you were on live, and I was like, "What's up?" I can tell everybody's 몇 시에 일어날 거야? 몇 시에 일어날 건데? 몰라. 아이고, 몰라. 어머, 방에서 이게 무슨 냄새야? 그래. 그럼 좋은 생각이 있어. 이렇게 문을 닫으면 돼. 그래서 문이 달려있는 거야. 하수구에 밑에서, 그치? 그래서. 막아놨는데 문을 안 닫았잖아.
먼지 때문에 마음도 좀 우울하고 특히 건강에 너무 안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아니네요. 야, 도름 정말. 야. 그래. 다 줬네, 다 줬어. 다 줬어. 아, 그랬네. 야, 이제 먹으니까 엄지손가락 들어주네. 만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인기가 많은 인류가 하늘을 날기 시작한 이래로 항공술은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거침없는 혁신과 대담한 개척 정신, 창의적인 실험을 통한 발전이었죠. 수많은 실패와 재앙에도 불구하고 공중을 정복하려는 열정은 우리를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최초로 보여준 벨 X-1 유인 실험기와 F-22 전투기 같은 현대의 제트기들을 살펴볼 겁니다. 또한 하늘로 날아오른 사상 최대 크기의 항공기와 전투의 본질을 뒤바꿀 곤충 크기의 미니어처 드론도 만나보시죠. 하늘의 지배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 최고의 다목적 제트 전투기 록히드 마틴사의 F-35 라이트닝 투어를 소개합니다. F-35A 모델은 기존의 공군 기지에 맞춰 제작되어 전통적인 이착륙 방식을 사용하는 제트기고, F-35B 모델은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이 가능한 최초의 초음속 제트기입니다. Rather than having swiveling nozzles that take the flow through the engine and vector it downwards, what it does is it uses a completely separate lift fan that is positioned horizontally behind the pilot and in front of the single main engine. F-35C 모델은 항공모함의 항공기 발사기로 이륙하고 어레스팅 기어로 착륙하는 제트기입니다. 세 모델 모두 빠르고 조종이 쉽죠. 임무에 따라 무기도 다르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F-35는 겁보다는 속이 중요하다는 말이 잘 어울리는 항공기입니다. 전투에서 유리해지려면 무기보다 정보가 더 많아야 합니다. 정보가 곧 힘이고 F-35는 날아다니는 슈퍼컴퓨터나 마찬가지죠. One of the key differences with F-35 and fifth generation platforms is rather than having a head-up display system, they actually project the imagery onto the helmet that you're wearing. So you're immersed in sensory information about what the aircraft are doing at the time. 상황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조종사의 반응 속도도 빨라집니다. 전투에서는 생사를 결정짓는 요소죠. 군용 제트기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설치되기 전 공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것 하나였습니다. 속도죠. The military always wants faster, and we generally want speed. If you can go faster, you can get to where you need to be quicker, or you can run away from danger quicker. 수년간 속도는 공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장벽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음속 장벽입니다. 그 장벽을 깨기 위해 제작된 항공기를 만나보시죠. 로켓 동력으로 움직이는 벨 X-1은 브라우닝 509경 기관총을 모델로 만들어져 별명이 날개 달린 총알입니다. 초음속 비행에도 안정적인 항공기죠.
first proper picture of an object going faster than the speed of sound was taken in 1888 by Ernst Mach, after whom the Mach number later was named. 사람들은 비행기도 음속으로 날 수 있는지, 조종사가 그 속도를 견딜 수 있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Hoisted into the modified bomb bay of a superfortress, the Air Force's supersonic XS-1 rocket plane is set for an assault on the sonic barrier at Muroc, California. 이 위험한 비행의 조종을 맡은 사람은 척 예거였습니다. 이 실험에 꼭 참여하고 싶었던 그는 며칠 전 말을 타다가 갈비뼈 2개가 부러졌다는 사실도 숨겼죠. 혼자서는 X1의 출입문도 못 닫을 정도로 고통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예거는 1947년 10월 14일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This was a rocket-powered aircraft designed pretty much along the same lines as people had designed it in the 1940s. Straight wings, which you don't see these days anymore. 예거가 자기 부인의 이름을 붙인 영광의 글래니스 X1은 B-29 슈퍼포트리스의 폭탄창에서 분리 발사된 후 연료가 바닥날 때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Captain Charles Yeager climbs down into the cockpit of the rocket craft. The release mechanism is tripped, and Uncle Sam's ace in the sky drops clear. 빠르게 15,000m까지 상승한 후 예거는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음속 장벽을 뚫기 위해 시속 1,100km까지 속도를 냈죠. 소리는 파동으로 전달되는데 X1처럼 어떤 물체가 음속만큼 빠르게 날면 이 파동을 추월하게 됩니다. X1이 음파의 속도와 가까워지면 파동이 항공기 앞에 쌓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결국 음속 장벽이 되죠. 제트기가 그 음속 장벽을 뚫고 추월하면 압력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때 소닉 붐이 들리는 겁니다. It simply means that if something is flying supersonically, the air will only be changed or will only realize this when this object reaches them. If it's flying subsonically, the air already knows that the object is coming even before it has reached them. 예거의 기념비적인 비행은 1948년까지 기밀이었지만 이야기가 새어나간 이후 지금까지 예거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험 비행사로 남았습니다. 예거는 계속해서 속도와 고도 기록을 갈아치웠고 2012년에는 89세의 나이에 65주년을 맞은 X1의 역사적인 비행을 재현해냈습니다. X1 시험 비행으로 사기를 충전한 공군은 곧 로켓 말고도 초음속으로 나는 항공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사의 스컹크워크 극비 프로젝트 팀이 만들어낸 이 검은색 항공기는 1976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공기 흡입식 엔진 항공기가 되었고 그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SR-71 블랙버드입니다. 블랙버드는 해외 국가들을 정찰하는 임무를 수행하다 위험한 상황이 되면 초음속 애프터버너를 이용해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애프터버너는 엔진 배기관에 연료를 주입해 남아있던 산소를 태워 추진력을 얻는 장치죠. The expansion of the gas through the nozzle accelerates the fuel out the back, and Newton's law says there's an equal and opposite force that pushes the aircraft forwards. 대부분의 전투기는 애프터버너를 3분에서 5분 정도만 사용해 추진력을 얻습니다. 블랙버드는 몇 시간 동안이나 애프터버너를 사용해 이동하며 공중에서 급유받을 때만 속도를 늦추죠. 하지만 빠른 만큼 대가도 큽니다. At full speed, it takes something like 100 nautical miles to turn around because its aerodynamic lift or your ability to actually turn is so restricted at the very high speeds.
블랙버드는 과열 현상과 같은 초음속 비행의 부작용을 버틸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블랙버드의 표면은 480도가 넘는 열도 견딜 수 있죠. When you fly very fast, the friction between the flow over the vehicle and the structure of the vehicle produces heat through friction. And this heats the vehicle up, and that challenges the structural design. Things start to distort, to fail when they get hot. 블랙버드의 선체는 고온에도 망가지지 않는 티타늄으로 제작됐습니다. 열 때문에 금속이 녹아내리면 선체 패널 사이에 공간이 생겨 활주로에서 연료가 셀 수 있기 때문이죠. 비행 중일 때는 열 때문에 틈이 생기더라도 녹아내린 금속이 공간을 봉인합니다. 정보 수집이 핵심 임무였던 냉전 당시 블랙버드에게는 25년간 4,000발의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속도 덕분에 한 발도 맞지 않았죠. 속도는 전투를 피할 때만 유용한 게 아니라 전투를 고를 때도 유용합니다. 탐지 기능, 기동성, 스텔스 기능, 무기를 모두 갖춘 전투기라면 함부로 상대할 수 없겠죠. 록히드 마틴사의 F-22 랩터를 소개합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알려진 F-22 랩터의 기능은 대부분 기밀로 남아있지만 엄청난 속도만큼은 비밀이 아닙니다. F-22는 미국 최초로 애프터 버너 없이도 초음속을 돌파할 수 있는 제트 전투기죠. 초음속 순항이라 알려진 이 기능은 공기역학적인 디자인과 프렛 앤 휘트니사의 F-119 엔진을 이용해 가능했습니다. 그 어떤 전투기의 엔진보다 강력한 F-119 엔진 덕분에 랩터는 더 빠르고 오래 날 수 있으면서도 연료는 적게 사용합니다. 연료가 적다는 것은 무기를 더 많이 실을 수 있다는 의미죠. F-22는 약 50% 늘어난 사정거리 덕분에 높은 고도에서 초음속 순항을 하면서도 무기를 투하할 수 있습니다. 랩터는 초음속 순항 기능을 넘어 초음속 조종도 가능합니다. 추력 벡터 시스템 덕분에 엔진에서 아래 위로 가스를 분사할 수 있어 빠른 속도로 날면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뽐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랩터는 싸울 상대가 없어 물러나야 했습니다. 정세가 비교적 평화로워지면서 몸값이 비쌌던 랩터 프로그램은 2009년 200대도 생산하지 못하고 취소됐죠. 초음속 항공기에 관심을 가진 것은 군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간 항공사에서도 제트기만큼 빠르게 나는 여객기를 앞다퉈 개발해냈죠.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라면 콩코드도 있지만 대결에서 이긴 것은 소련에서 제작한 투폴레프 TU-144입니다. 차저라는 암호명을 가진 TU-144기는 1968년 새해 전날 첫 비행에 도전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경쟁사보다 2달 먼저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를 선보인 거죠. 유럽 경쟁사에서 농담으로 콩코드스키라고 불렸던 소련의 TU-144는 경쟁사의 항공기인 콩코드와 디자인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Engineering problems tend to drive you to similar solutions. And so the Russian aircraft was similar in many ways. It potentially had more engineering issues though. 콩코드와 TU-144에는 둘 다 앞에 뾰족한 코가 달려 있었는데 이착륙을 할 때는 조종사가 비행기 앞쪽을 볼 수 있게 아래로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비행기 모두 상업 비행기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삼각 날개를 달고 있는데 TU-144에는 특징이 하나 더 있었죠. 접을 수 있는 앞날개입니다. 삼각 날개로는 저속 비행 시 고도를 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당시
수염 카나드라고도 불렀던 앞날개를 달아 이착륙 기능을 개선한 겁니다. TU-144는 최초로 마하 2를 돌파한 상업용 격에 끼었지만 1973년 파리의 에어쇼에서는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추락 사고로 생산이 몇 년이나 지연됐죠. Even though it did see operation, commercial operation within the Soviet Union, it never came close to the success of the Concorde. Speed has always been the big selling point of a civil airliner. It's universally agreed that the next step should be supersonic flight. 영국과 프랑스 항공사의 합작품이자 대중에게 초음속 비행 시대를 열어준 상징적인 비행기 콩코드를 만나보시죠. An amazing machine that really has yet to be surpassed in its success as one of only 2 supersonic transport aircraft. 1976년 최초의 상업 비행을 시작한 콩코드는 초음속 비행을 일상과 가까워지게 해줬습니다. 런던에서 뉴욕까지 가는데 일반 비행기로는 8시간이 걸리지만 콩코드로는 3시간 반밖에 안 걸리죠. 음속 장벽을 넘어 비행하려면 콩코드는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했습니다. 발생하는 열이 어마어마한 탓에 선체는 금속이 25cm 이상 팽창해도 문제가 없도록 설계됐죠. 콩코드처럼 큰 비행기가 초음속 비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독특한 모양의 삼각 날개죠. 하지만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속도가 느리면 고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콩코드는 빠른 속도로만 이륙이 가능했죠. 더 큰 문제는 착륙할 때도 속도가 빨라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일단 하늘에 뜨고 나면 삼각 날개는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비행기가 음속 장벽을 뚫으면 그 충격파가 비행기에 전달됩니다. 기존의 날개라면 충격파가 비행기의 날개에 부딪혀 가속에 방해가 되죠. 하지만 유선형의 삼각 날개는 충격파를 피할 수 있어 초음속 비행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There are not many aircraft really that come anywhere close to the Concorde and be able to sustain such high speeds for such long periods of time. And so that comes down to this idea of an aero-propulsive balance. That the faster you fly, the more drag you produce. And so you need very, very good aerodynamic design to minimize that drag. But then to overcome that drag, you need very efficient engines. So you need the combination of powerful, efficient engines with very efficient aerodynamic design. So we see that in the Concorde. 콩코드는 27년간 약 5만 번의 상업 비행을 수행했습니다. 덕분에 약 250만 명의 사람이 초음속 비행을 경험할 수 있었죠. 콩코드는 초음속 비행 때 생기는 소닉붐 때문에 소음 문제도 컸지만 2003년 콩코드의 운항이 중단된 것은 결국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더 크고 느린 다른 비행기들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There is a lot of work currently underway through various engineering companies around the world designing what will follow the Concorde. What we are likely to see in the pretty near future is the emergence of operational supersonic business jets. 신생기업 붐 테크놀로지는 진보한 공기역학 기술과 가볍고 싼 합성 물질로 만든 제트 엔진을 이용해 2023년까지 미니 콩코드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붐 테크놀로지는
콩코드보다 빠르고 효율성 높은 비행기를 만들어 기존의 비행기와 같은 가격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초음속 비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거죠. 청 예거가 벨 X1으로 최초의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후 항공사들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어떻게 초음속을 넘어 극초음속을 돌파할 것인가라는 문제죠. Hypersonic is going much faster than the speed of sound. So there's a barrier at the speed of sound where you start to form shockwaves. And supersonic is faster than that, and hypersonic is more than 5 times faster than the speed of sound. 최첨단 극초음속 비행기를 만나보시죠. 나사의 X-43A입니다. The X-43 is a supersonic combustion ramjet engine or a scramjet engine. And that's an engine that's designed to burn fuel faster than the speed of sound. 일회용 무인기인 X-43A는 2004년 11월 16일 마하 7의 속도를 돌파하며 자신의 이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음속의 10배에 가까운 시속 1600km의 엄청난 속도를 기록했죠. 극초음속을 내기 위해 X-43은 맞춤 제작 B-52 폭격기의 오른쪽 날개에 장착되어 하늘로 올라갔고, 폭격기에서 떨어져 나온 후에는 페가수스 추진 로켓을 이용해 더 빠르고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Launch. Sequence and reset. Ignition. Ignition. 고도 3만 미터에서 균형을 잡았을 때 속도는 이미 음속보다 5배 빠른 상태였고, 그 후 X-43은 추진 로켓을 분리하고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터보 압축기로 공기를 압축하는 터보제트 엔진과 달리 스크램제트 엔진은 초음속과 공기 역학을 이용해 압축 없이 추진력을 넣습니다. X-43은 선체 자체를 엔진의 일부로서 활용합니다. 선체 앞에서 흡입한 산소를 수소 연료로 연소하기 전에 초음속 기류로 압축하는 거죠. 팽창한 뜨거운 가스가 가속 노즐 역할을 하는 비행기 꼬리를 통해 배출되면서 엄청난 추진력을 내는 것입니다. Normally, if you want to go really fast, like you want to go into space or something, then you would use a rocket. But a rocket has to bring its oxygen with it. If you have an engine that can use the oxygen in the air, then you don't have to bring it with you and you can carry more payload. 따로 탑재한 산소 없이도 엄청난 추진력을 내는 X-43은 스크램제트 기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I think we'll see scramjets with military purposes, so perhaps for fighter aircraft, certainly for missiles, and potentially for access to space. 공중에서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크기 또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골칫거리가 되거나요. 세계에서 가장 길고 거대한 비행기 LZ-129 힌덴부르크가 1936년 3월 독일에서 날아올랐습니다. The Hindenburg, Germany's latest and greatest dirigible, rises from Friedrichshafen on her first demonstration flight. It was massive. It was 245 metres long. That's 3.5 times the length of a Boeing 747. Huge. 다임러 벤츠 디젤 엔진으로 움직이는 힌덴부르크는 대서양을 17번 왕복 비행했습니다. Complete success crowns the Hindenburg's first South Atlantic crossing, and the biggest airship ever built lands safely at Rio de Janeiro. 비행 여행의 미래였던 힌덴부르크는
오늘날 사상 최악의 비행 사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It had a fatal flaw in that it was filled with hydrogen rather than an inert gas like helium, which is what you would use today. Nearing the fatal end of her first Atlantic trip of the season, the Hindenburg approaches the mooring mast at Lakehurst. Scarcely 100 feet above ground, the giant airship with her framework encasing 7 million cubic feet of inflammable gas is being carefully maneuvered towards her hangar, when suddenly... 1937년 5월 6일 뉴저지에 착륙하던 힌덴부르크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작은 정전기 하나 때문에 36명이 목숨을 잃고 힌덴부르크의 미래도 끝나버렸죠.